네, 그러면 세 번째 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회기간의 지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교재 49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개인 상담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제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뭐 2박 3일 마라톤 집단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2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한 회기와 한 회기 사이에 일주일 이렇게 간격이 있어요. 회기 간격이 있게 되는데 생산 단계에 오게 되면 집단원들이 집단 상담 그 시간에만 뭐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기와 회기 사이 요때에도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 뭐 6회기다. 6회기 여기가 7회기다. 그러면 요 6회기 때 어떤 성찰을 얻거나 모험을 시도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뭐 집단원들이 그 집단원에게 그러면 누구님 뭐 다음 회기까지 이런 걸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단원이 스스로 다음 회기까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집단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주일 동안에 뭔가 연습하기로 하거나 과제로 하기로 했던 그런 활동을 하고 7회기에 와서 저 일주일 동안 이러이러히 했습니다. 이렇게 체크인 시간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생산 단계가 되면 서로서로의 변화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집단원들이 그 과제를 해오기로 한 집단원에게 한 주 동안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집단원들이 회기가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 그 회기 끝나고 다음 회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도 뭔가 집단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생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9번째 특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가능 과제 부여인데요. 요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회기간의 지속정하고 관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생산 단계에서 과제가 부과가 되는데 아무 과제나 막 주는 게 아니라 이 집단원이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의 실천 가능한 과제가 부과가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행 결과가 어땠는지, 변화 내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499쪽의 아래쪽에 실천 가능한 과제 부여라는 특징이 나와 있고 거기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집단 내에서는 집단 목표 달성을 위한 실험적 행동이 활발하게 수행된다. 이게 생산 단계의 특징이죠. 반면 집단 밖에서는 실험적 행동을 통해 습득된 사회적 기술이 일상생활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회기간의 지속적이랑 이제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집단 안에서만 뭐 모험적인 행동들이 활성화가 되고 밖으로 나가면 그걸 일상에서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리더는 다양한 치료적 기법과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세 줄 내려가서 보시면 집단 과정에서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거나 인지적인 통찰을 얻었다고 해서 행동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과제를 내주거나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생산 단계의 집단원들은 집단 밖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롭게 체득한 행동을 실천해보고 이제 이런 거를 함께 나누고 이런 과정이 생산 단계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 단계의 특징 9가지는 거의 저희가 같이 다 살펴봤고요. 이제 넘어갈 건데 그 500페이지 보시면 집단 상담자의 임무 전에 생산적 집단원의 특징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요거가 슬라이드에서는 좀 빠져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왜 넣지 않았냐면 앞에서 사실 설명한 부분이 많이 겹쳐지긴 해서 한번 정리 차원에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생산 단계에서 집단원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결 시기에 목표 달성 여부 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밑에 7째 줄 또한 자기를 수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집단원의 사고, 행동, 감정, 경험을 수용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솔직한 피드백으로 지지와 관심을 나타낸다. 그리고 직면이 요구되는 경우 진단이나 평가하는 것 같은 언사를 지향하는 대신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느낌을 중심으로 직면한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생산적인 방식의 직면, 아이메시지 같은 직면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도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이게 상담자로서의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타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메시지 위주로 한번 이야기하는 거를 좀 훈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해서 평가, 뭐 비판, 분석 이런 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내뱉으면 관계에 별로 좋지가 않고 뭐 당장은 관계가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별로 관계에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집단원들은 다른 집단원들이 제공하는 피드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 변화의 촉매로 활용한다. 집단에서 새로운 행동을 연습하고 나아가 집단에서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며 회기 사이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서적과 자료를 참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내용이 다 요약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생산적 집단원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 근데 이게 말이 생산적 집단원의 특징이지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거나 살아가시면 너무나 갈등도 크게 없고 원만하게 사람들과 진솔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집단 상담자의 임무, 생산 단계에서의 집단 상담자의 임무로 넘어갈 텐데요. 자, 500페이지 쭉 같이 볼게요. 이전 단계에서 줄곧 보여왔던 적절하고 생산적인 행동을 솔선수범하여 모델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단 리더의 임무가 뭐 생산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확 바뀌진 않습니다. 이전에 해온 것처럼 집단원들에게 계속해서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필요하고요. 집단 상담자는 수용적,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집단원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하고 생산적인 직면을 해나간다. 근데 사실 이 직면은 탐색 단계부터도 나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리더가 해야 되는 임무는 단계별로 많이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이거는 여기 나오는 이 4가지는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져가야 되고 여기에 이제 탐색 단계에는 뭐 구조화를 하거나 뭔가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고 작업 단계에는 또 뭐가 좀 추가가 되고 이렇게 생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특별히 뭐 다른 단계보다 차이가 없죠. 기본적인 것들이고 자, 501쪽에 대하상자 9-20 보시면 생산 단계에 도달한 집단 상담자 진술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떤 말들을 좀 주로 하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현 씨는 자신의 간의 많은 부분을 우리와 함께 나눴는데 여전히 보현 씨의 감정 표현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용주 씨 아직 선아 씨에게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는데 선아 씨에게 그런 행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시겠어요? 서로 이제 직접적인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하도록 촉진하는 거죠. 세 번째, 소미 씨는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누구와 나누고 싶나요? 네 번째, 제이 씨 준비되시면 제이 씨가 방금 흘린 눈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 집단의 환한 분위기에 저도 즐거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한 것이 바로 이것뿐인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집단이 너무 이렇게 좀 생산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좀 붕붕 뜰 때, 너무 밝은 분위기로만 갈 때, 그러니까 밝은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집단은 그렇게 집단을 하기 위해 모인 만큼 생산적인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으면 이제 요런 리더가 반응을 통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장현 씨, 이번 주에는 석화선우 지인 씨의 피드백을 구한 반면 다른 분에게는 피드백을 청하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진술들을 보시면 리더가 집단원들에게 이 집단원과 다른 집단원의 뭔가 링크, 연결을 활용해서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집단원이 이미 오픈한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개방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502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글상자 9-30에 보시면 집단 역동 촉진을 위한 강조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 강조해야 되느냐?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개인 상담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아무리 훌륭한 성찰을 얻었다고 해도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변화를 실천하는 것은 실생활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 세 번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집단 역동을 촉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산 단계에서의 촉진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집단의 그 단계가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승전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탐색 단계, 작업 단계, 그리고 여기 피크, 여기 절정이 생산 단계, 마지막이 통합 단계죠. 근데 이 집단의 발달 단계가 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집단이 쭉 발전해서 생산 단계에 도달했다가 다시 작업 단계로 퇴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집단이 생산 단계에 진입했어도 이전에 작업 단계나 탐색 단계의 쟁점이 다시 두드러지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단계에서 집단원들의 응집력이 올라갔고 신뢰가 깊어지고 이렇게 특징이 나타났다가도 다시 집단원들 간의 신뢰 문제가 다시 불거지거나 또는 다시 방어적 행동이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원 개개인의 기능 수준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집단원은 생산 단계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는데 동시에 같은 그 집단에 있는 다른 집단원이 작업 단계의 불안이나 방어적 행동을 크게 보이거나 이런 현상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집단이 정체 상태에 빠지거나 작업 단계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럴 수 있고
그래서 이 신뢰감 부족이 다시 왜 생겨나게 되느냐 볼 건데요. 자, 이 신뢰감 부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집단 경험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이거 제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맞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집단에 내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감정 표출에 대해서 어색함을 느끼거나 그리고 이제 집단원들이 생산 단계에 오게 되면 깊이 작업을 하다 보면 좀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표출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생산 단계가 되면 통합, 종결 단계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종결하고 나서에 대해서 좀 걱정되거나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이런 신뢰감 부족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 입장에서는 생산 단계까지 열심히 달려서 왔는데 갑자기 왜 집단원 분들이 다시 좀 작업 단계 같은 이런 어색한 모습을 보이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저도 그 2주에 한 번씩 하는 격주 집단을 할 때 저도 나름대로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2주에 한 번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비대면 집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응집력 형성이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촉진하고 어떨 때는 막 왜 이렇게 반응들이 뭐 피상적이냐 왜 이렇게 조언과 충고를 아직도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 저는 뭐 생산 단계 갔다가 작업 단계 가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응집력 해놓으면 2주에 만나면 다시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2주라는 게 그리고 또 이제 격주인데 5주가 있는 달은 또 격주가 아니라 3주 만에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6개월 정도 같이 막 만나오던 사이인데도 서로 좀 어색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부적 감정 교환에 대해서 불평함 이렇게 돼 있는데, 집단을 하면, 집단원들이 방어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상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피상적인 수준으로 뭐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리더가 그걸 구체화시켜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의 경험이 다시 안전한 환경에서 재경험되면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 느꼈던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얘기할 때 고통스러운 감정을 안전한 곳에서 느껴야 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쩔 수 없이 구체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아버지에게 맞았던 장면을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집단원이 뭐 중학교 때인데 그때 아버지가 좀 많이 술에 취해서 만취한 상태로 집에 오셨는데 그때 내가 바로 나가서 인사를 안 했는데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뭐 인사도 안 하냐? 라고 한마디 했는데 나도 별로 아빠한테 감정이 좋지 않아서 좋게 얘기가 안 나가고 뭐 안 좋게 얘기가 나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서 내 뺨을 막 10대 가까이 막 때렸다. 뭐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에게 중학교 때 맞았어요랑 방금처럼 디테일하게 설명했을 때랑은 듣는 사람이든 말하는 사람이든 감정적인 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거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확 이해가 되면서 감정이 확 느껴지고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이거는 그냥 뭐 안타깝다. 좀 안쓰럽다. 요 정도 감정은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했을 때만큼의 감정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집단에서 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리더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얘기를 듣는 거는 상당히 저도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집중도 엄청 하고 몰입도 엄청 하고 그 고통을 똑같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느끼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집단원 분들은 뭐 리더도 아니고 전문적인 수련을 해오신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사한 경험을 했던 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집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얘기한 거랑 유사한 자기의 그 힘들었던 경험이 막 떠오르고 감정이 올라오는데 내가 시트에 앉은 건 아니니까 눈물이 나도 눈물을 막 참고 감정을 막 좀 누르고 이게 상당히 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을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단 상담 왔으면 당연히 힘든 얘기도 들어야지 힘든 얘기 들으러 온 거지 이렇게 치부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호소했다는 거는 그만큼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를 볼 수 있고 또 갈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집단 안에서 갈등이 저도 여러 차례 생기는 걸 목격을 했고 제가 리더일 때도 갈등이 발생한 적들이 있었는데 이 갈등을 그 경험하는 그 당사자 2명, 뭐 3명일 수도 있고 그 당사자가 있고 그걸 옆에서 관찰하는 집단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 관찰하는 집단원들도 상당히 긴장을 느끼고 또 특히 어린 시절에 자기 집에서 갈등이 많았던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던 그 집단원들은 그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자체가 매우 불편하고 막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함도 크게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리더가 충분히 예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깊이 있는 작업을 하거나 갈등이 일어난 직후에는 리더가 집단원들에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소감을 묻거나 이런 것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불편한 마음이나 좀 힘들었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입으로 그걸 표출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걸 표출하지 않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 너무 힘들어지고 집단에 가기 싫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드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소감을 말하던가 어쨌든 또 이렇게 보면 알아요.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눈물을 뚝뚝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린다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내면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신뢰 문제가 다시 나타나고 하는 것들, 방어적인 행동이 다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퇴행 현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퇴행 현상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퇴행 현상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단에서 진행되어 온 상황의 주요 부분을 간추려서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신뢰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을 때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해왔다 하면서 다시 우리의 어떤 신뢰감이나 이런 거 응집력을 좀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꼭 이 퇴행 현상 다루기만 아니라 언제든지 요거는 언제든지 필요하고 중요한 기본적인 집단 상담의 기술입니다. 퇴행 현상이든 뭐 갈등이든 뭐가 됐든 집단원들이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리더가. 리더가 그걸 촉진을 잘하면 리더가 특별히 애를 안 써도 저절로 그게 스르르 해결이 돼요. 대신에 뭐 이런 건 있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들,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감이 있어야 되지만, 갈등이다. 그랬을 때, 뭐, A랑 B 사이에 갈등이 있다 하면은, 이 사람의 얘기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집단원들에게 어떤지 물어보고, 그 얘기를 듣고 또
당사자들은 어떤지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또 성찰을 해요. 깨닫고. 그러면서 갈등이 알아서 풀려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고 갈등 해결하는 데 이게 필요하고 또 이런 신뢰감 부족과 관련된 거, 뭐 집단에 대한 불평, 불만, 문제 행동 모두 다 사실은 요거를 잘 하시면 다 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통합 단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통합 단계가 아니라 생산 단계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차에는 마지막 발달 단계인 통합 단계에 대해서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